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정을 오늘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외교 전문가 세 분이 나와 주셨거든요. 지금 출발합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자,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외교, 국방, 안보, 천공 전문가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녹색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김종대입니다. 네. 아니 근데 오자마자 앉자마자 너 같이 들었지. 들었어요. 아우 여기는 무슨 조국 혁신당 사람들만 많이 나와 그러는데 네. 지지율에 비해서 녹색정의당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 다 제가 조율합니다. 예. KBS도 아닌데 저희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아주 억울해요. 아니 뭐 이왕이면 좀 예정을 봐서 그거 좀 띄워주셔야지. 아니, 정으로 가지 않죠. 아 그래도 그렇지. 우리 공정하게 가죠. 원내 3당입니다 이래도. 맞는 원내 말이네. 정당하고 가까워 우리가. 그렇지. 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녹색정의당이 지지율에 비해서가 아니고 그냥 녹색정의당이 제일 많이 나와요. 가치 기반으로 출연시켜 주시면은 그러면 저희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불만 다 사라졌죠? 예, 이해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뭐 그거 그러십니다. 네. 자, 그리고요. 중국 통이죠. 중국 전문가 김희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매불쇼 첫 출연입니다. 네. 외모 자체가 외교 전문가처럼 생겼어요. 어떤 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외교 전문가. 느낌이 예. 그냥 나 뭐 하시는 분인지도 잘 모릅니다만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 이 길면은 별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왕선택 외교안보 전문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왕선택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 어떤 분으로 저희가 인식하면 될까요? 저는 YTN에서 통일외교 전문기자를 한 27년을 했다라는 게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특징이고요. YTN 잘 안 보시? 아니요, 좀 많이 보죠. 예.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름 때문에 왕선택. 사람들한테 주목을 좀 받습니다. 야, 총선 때는 많이 주목받겠네요. 주목 받을 거라고 계속 예상은 하는데 왕선택. 총선 때마다 전화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요? 저한테 지원 유세 요청하면 제가 반드시 갑니다. 아. 제가 이름이 왕선택입니다. 지원 유세하겠습니다. 왕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도움이 될 텐데 네. 전화를 안 주시네요. 전화를 안 주십니다. 네. YTN 기자 출신이면은 네. 혹시 그 최광희라고 아십니까? 잘 알죠. 그 YTN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제가 YTN 공채 1기로 들어갔었고요. 네. 우리 최강희 기자 전 기자는 YTN 3기였는데 네, 잘하시겠네요. 뭐 입사 때부터 거의 뭐 1, 2년 차이 거의 뭐 준 동기급이었는데 네. 최강희 기자는 정말 젊었을 때부터 미치광이. 초롱초롱 아니죠. 미치광이 아닙니까? 초롱초롱하고 그냥 순수 그 자체죠. 그렇습니까? 네. 아주 그냥 번뜩이는 재치. 재치가 있어요. 네. 미치광이 아니고요. 그랬다 한 10년 정도 됐나? 근데 문화부 하면서 영화에 꽂히더니 그다음부터 영화 이제 언론인이 아니고 영화인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망가졌다. 네, 이렇게 망가 10년 후부터 미쳤다는 걸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리를 10년 하겠습니다. 후에 미쳐버렸다. 이렇게 어른 때 순수하다는 건 안 좋은 표현이거든요. 네. 왜요? 아니 뭐 그냥 넘어가세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 아니 뭐 오늘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자꾸 왜 그러세요 저한테? 아니라니까. 야, 이게 총선 다가오니까 다 다르고 예민하시고 불만들이 많아지시네. 쉽지 않네. 공정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지금 무슨 뭐 어느 특정 정당을 얘기한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저는 공정하게 옷 벗겠습니다. 그러면. 야 벗어버려. 야 너 녹색 벗어버려. 아니. 야 신경 써드렸더니 아주 좋대 또 이것도 좋대. 이거 아주 좋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정 총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오래되고 너무나 많은 이슈가 있는 정부다 보니까 잊혀질 수도 있거든요. 하나하나 짚으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나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김희교 교수님이 먼저 하실 겁니다. 예. 네. 지금 세계에서 독재화된 국가 이런 평가받는 국가가 몇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맞아요. 연구소라는
굉장히 저명한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나라를 민주화 국가에서 독재화되는 국가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그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독재화된 국가들 중에서 경제와 외교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굉장히 희귀템입니다. 그러니까 독재화 국가는 네. 뭐 몇몇 있겠죠. 네. 근데 대체로 그런 국가는 뭐 경제는 성장하고 외교는 뭐 망가지고 민주화는 망가지고 뭐 이렇든가 아니면 경제가 폭망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동시에 망가지는 경우는 없다. 설마 우리는 그렇지는 않겠지. 그 세 개가 동시에 망가지는 굉장히 희귀템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 뭐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개만 들겠습니다.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이 양반도 독재자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그 양반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외교를 하는 사람으로 동시에 평가를 받아요. 경제도 많이 살려놓고 경제도 당연히 많이 살리고 석유가 없는 이후의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들기 위해서 네옴시티 프로젝트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미래까지 구축을 해나가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인도의 모디 총리. 그러니까 빈살만은 경제 외교는 성과를 내고 있고 민주주의는 후퇴시키고 있다. 네, 뭐 왕정 국가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독재화된 국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 모디도 지금 선거 중인데 벌써부터 이제 야당 의원들을 구금을 시키고 그런 일을 벌이는 그리고 종교 전쟁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도는 지금 경제와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경제 외교는 성과 내고 있어요. 인도? 그래요.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드물게 5%대의 경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중간재 파는 역할들을 인도가 대행하겠다고 구축을 하고 나서 많은 미국 국가들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외교 잘하죠. 미국과 같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였는데 러시아가 전쟁이 터져서 석유가 넘치나니까 딱 등을 돌리고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혜택을 굉장히 얻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 국가 중에 하나인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세 개 중에 어떤 것도 잘하는 게 없습니다. 진짜 없나? 그걸 하나씩 따져보시죠. 독재화 국가 그건 저는 보도를 봤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제가 인식하고 있고 경제와 외교. 경제 예를 들면 작년 GDP 성장률 1.4%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역사상 없었던 성적이고요. 그리고 16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냈었어요. 이것도 역사상 전례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외교는 그래도 막 한일 관계 개선했다고 어제도 그렇게 자랑하시던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 가고 일본 국민들은 한국 오고 이게 얼마나 이 어려움을 내가 해냈다고 엄청 자랑하시던데. 일본이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영원히 나쁘게 지낼 수도 없고요. 언젠가는 좋게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친일 정책이 누구를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가의 질문이 없어요. 예를 들면 중국은 지금도 일본 수산물 수입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방사능 오염물을 바다에 뿌린 것에 대한 대응으로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수산물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뿌리게 냅뒀어요. 누구를 위해서 냅두고 있습니까? 그 일본과 관계 정상화를 시켜서 우리의 누가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야, 너네 아버지가 꿈꾸는 나라지? 요새는 좀 많이 괴로워 보이긴 하던데. 아니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과거의 외교는 어떤 국가의 통치 행위, 고도의 정치 행위에 가지고 자율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현대로 올수록 외교도 이제 국내 정치의 연장이 된 거예요. 근데 최근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이것이 밖으로는 진영 외교로 표출이 돼서 코드 맞추기가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아졌단 말이죠. 이게 이제 부산 엑스포 참사 같은 결과로 나타난 게 부산 엑스포 여러분께서 다 잊었지만 엑스포 유치에 돈 얼마 쓰는지는 모르지. 얼마 썼죠 그때? 5,700억. 5천 그러니까 최소입니다. 5,700억 써서 29표 얻었다 이놈아. 너네 아버지가 꿈꾸는 세상이다. 아니 뭐 그렇게 꿈을 꾸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 정부가 이제 외교를 초기부터 가치 기반
가치 기반의 외교를 표방했던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어떤 국제 어떤 질서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민주주의 체제를 갖는 민주주의 국가와 연대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계에서 지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무너져가는 판에서 작아지는 것이죠. 네. 계속 고립되어 왔죠. 네, 맞습니다. 저 김종대 저는 외교하면 김대중 대통령님이 항상 스탠다드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은 이제 김대중 말이 나오는데 우리 저 김종대 의원님하고 저 이름이 비슷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김종대 의원님 말이 맞는 게 외교를 저 윤석열 정부는 성적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제약을 안고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중에 하나인데 당파적인 외교를 하는 거죠. 외교를 당파적으로 하면 100%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당파적으로 하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하면 점수를 얻는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비판하다 보니까 외교도 거기 들어있으니까 외교도 같이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 했던 것은 가짜 평화에 근거한 네. 잘못된 외교다. 새로운 정부는 진짜 평화를 중심으로 해서 진짜 외교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가짜 외교의 내용이 북한의 선의에 기대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한미 동맹 강화해서 무력, 군사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진짜 안보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미 동맹 중심으로 가고 한미일 협력 이 두 가지에만 딱 몰빵을 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안 보거나 적대시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맞아요. 되면은 대화와 협상을 하게 되면 가짜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제 미국은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를 권위주의 독재 체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압박하는 정책을 쓰잖아요. 근데 한미 동맹을 하니까 미국하고 이 정책을 동기화시켜 버렸으니까 북한하고 대화하면 가짜 평화, 중국하고 대화해도 가짜 평화, 네. 러시아하고 대화해도 가짜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그러지는 거죠. 이게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약을 안고 시작을 하니까 그 결과가 어쩔 도리 없다. 지금 나타났고 네. 뭐 한중 관계도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셨는데 우크라이나 강격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 다 가니까. 근데 거기 가서 생즉사의 결의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즉생 생즉사 하면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서 그렇습니다. 하니까 러시아와 적대 관계를 네. 극단적으로 가는 거고 이순신 장군 생각나고 하니까 맞아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이제 한국을 적대시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어지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9월 30일에 9월 달에 푸틴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 하잖아요. 하고. 저는 우크라이나 가서 사즉생 생즉사 한 그 멘트가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한러 관계의 어려움이 거기서 생겨났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한 말씀. 예. 엑스포 이야기 나와서 한 말씀만. 5,700억 29표 얻었는데 최소입니다. 5,900억. 5,700억. 저는 비용보다 더 끔찍한 것은 외교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긴다고 했잖아요. 엑스포. 기억하시나요? 네. 그날 제가 여기 나왔었어요. 네. 이길 수 없다라고 제가 말을 하고 돌아가서 내일 이제 돌 맞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언론을 봤더니 전부 이긴다고 했어요.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 표 차이가 너무 끔찍하게 많잖아요. 끔찍했죠. 그만큼 우리 외교 능력이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걸 뜻합니다. 뭘 모르는 거예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 그러니까 외교력도 떨어지고 자 보십시오. 외교력 떨어지는 거 지적 잘하셨고요. 29표니까. 네. 그리고 정보력 떨어진다고 당연하죠. 요거 또 짚어야 되죠. 네. 정보력까지.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그 부산 엑스포 참사의 본질은 진영 외교에 그 몰빵하는 동안에 최근에 국제 질서의 주된 당사자로 등장한 글로벌 사우스를 완전히 어떤 그 폄하했다는 것이죠. 이제 뭐 이스라엘 그 가자지구 이런 데서 압도적으로 휴전 결의하는 게 다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네. 말하자면 개발도상국이라 그러고 표수가 가장 많고,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한 표도 못 얻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민주주의 국가 또 잘 사는 국가 이런 위주로 가두리 양식장처럼 외교의 그물을
좁게 쳐놓으니까 네. 거기에 높은 장벽을 세우다 보니까 네. 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말이 무색해진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무대에서 번번이 밀리고 음. 지정학적인 압박은 점점 커지고 네. 이렇게 해서 전 세계 그 지지를 못 받는데 외교는 친한 나라끼리 하는 게 외교가 아니에요. 아유 좋은 말씀이죠. 적대 국가하고 하는 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적대 국가, 오히려 갈등 국가, 경쟁하는 국가를 만나서 개구멍을 뚫어내고 그렇지. 필요한 마쿠 대화도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진짜 외교의 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스마르크가 한 겁니다. 독일과 러시아를 다 관리했잖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 독일 통일을 이룬 거 아닙니까? 너무 메시지가 좋은데 어느 당에서 오셨습니까? 뭐 조금 뭐 녹색 녹색 정의당에서 조금 녹색은 뭐예요? 사강 외교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조금 녹색 정의당. 와, 녹색 발언이 좋습니다.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는 외교 대한민국 외교 역량 또 정보 역량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보는데 네.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전에 외교부나 정보기관에서는 질 수 있다라는 정보가 계속 올라갔다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부산 엑스포의 어떤 참사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정보의 해석 그리고 정보가 상부로 보고되는 그 방식 이 부분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질 수 있다. 그 뭐 결선에 올라가서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보고가 올라가는데 아마도 그런 보고는 차단이 되고 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잘못된 보고가 대통령에게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며칠 바로 하루 전 이틀 전까지 네. 뭐 이길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외교 역량이나 정보 역량에 대한 문제와 함께 대통령의 보고되는 방식이 매우 왜곡돼 있다라는 것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네.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앞으로도 부산 엑스포 참사는 이어진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참사가 부산 엑스포는 하나의 사례고 네. 이 정부가 원래 대통령의 그 영업사원 1호 외교는 네. 세 가지였습니다. 방산, 원전, 인프라였어요. 네. 그런데 이 중에 원전도 거의 부산 엑스포 수준으로 무너졌다고. 원전은 보는데. 거의 차단됐다고 봐야죠. 네, 거의 다 차단돼. 예. 말 꺼내자마자 그건 폐기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방산이 좀 수출이 활성화됐는데 네. 예, 공교롭게도 재정이 열악한 나라에 우리가 금융 지원을 해줘서 무기를 팔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그거죠. 맞아. 그 말씀 하셨었죠. 예.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인프라는 전 세계 우리가 어떤 그 사회간접 자본 이런 개발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사우디 같은 나라하고 친하게 한다 그러지만은 여전히 이 부분에서도 결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영업사원 1호로 이걸 총선 전략으로 받은 거예요. 네. 세계 글로벌 중추국가에서 뭐 이렇게 막 수출 높이고 해서 500억 달러라는 목표에까지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결과가 나오질 않으니까 결국은 이것도 총선 때 뭐 써먹지도 못했고 그 많은 순방에서 결과를 안 나오다 보니까 급기야는 부산 엑스포 참사까지 나온 거예요. 네. 이게 이념 외교의 패단이라고. 이념 외교의 패단 항상 지적을 해 오셨는데 오늘 또 다시 들어보니까 네. 다시 또 과거가 상기가 되면서 화가 딱 치밀어 오릅니다. 또 기억에 남는 실정 그리고 굉장히 중요했던 실정 이런 거 하나 정도만 더 짚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의 능력만큼 중요한 게 외교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 지금 김종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잘하는 외교는 우방국하고 잘하는 게 아니라 우방국 때문에 빚어지는 적대국이라든지 혹은 소홀한 국가와 잘하는 게 외교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네덜란드 총리가 중국에 가 있어요. 왜 가 있냐면 ASML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장비 회사가 네. 중국의 미국 때문에 중국의 EUB라고 하는 최첨단 장비를 못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네덜란드에게서 계속 압박을 넣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이 ASML은 중국 시장이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장사를 하겠다고 그러고 있고요. 만약에 네덜란드가 허락을 안 하면 우리는 국적을 바꿔버리겠다라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뭐 국적을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덜란드를 떠나겠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양국 간의 관계는 얼마나 최악이겠습니까? 네덜란드 총리는 중국으로 날아갔어요. 지금 날아가고 저번 주에 회담을 계속해서 가능한 타협점을 좁혀가지고 지금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다른 나라 외교는 이렇게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가장
미국과 일본과 친하게 지내면서 적대한 국가가 러시아와 중국이란 말입니다. 중국의 예를 들면 지금 정상회담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해야 되는데 올해 할 생각도 못 하고 있고요. 아 우리와 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고위급 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금 주중 대사가 갑질 문제로 네. 고발을 당했잖아요. 네네. 그럼 그 문제는 차치하고 네. 그 주중 대사 그분이 부임하고 나서 10개월 동안 딱 한 번 인프라 구축비라 네트워크 구축비라는 돈을 썼어요. 딱 한 번. 그게 뭐냐면 네트워크 구축비라는 이름인데 저쪽 중국 외교부와 만날 때 돈 쓰라고 배당해 놓은 금액이에요. 그걸 10개월 동안 딱 한 번 한 번 썼다. 네. 아. 그 중국 외교부를 그 돈으로 한 번 만났다. 아. 현지 대사가 그러니까 갑질도 갑질인데 네. 본인의 본질을 아예 안 했다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칭찬받는다는 걸 안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네. 그게 정말 아주 너네 아버지가 국군을 당한다. 아 이 정도는 아닐 거야 우리 아빠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렇지. 예, 몰라서 그래 몰라서. 진짜. 그 지금 말씀하셔서 생각나는데 지금 저 좀 잊어버렸지만 지난해 4월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그랬고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 대만 문제 가지고 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 맞아요.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 관계에서 대참사급입니다. 지금 이제 대참사 제가 세 보니까 한 20개 정도 나왔더라고요. 대참사가요? 대참사는 아니고 참사 사례가.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번에 독일 방문 취소한 거예요. 그게 제일 커요. 아 그게 제일 커요. 그게 제일 큰 그 거. 1등이에요. 그 헤비급입니다. 그 헤비급이고 그 아래 단계가 지금 이제 러시아 대변인이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번에 이제 굉장히 그 편향된 발언을 했다라고 노골적으로 비하 발언한 거. 그게 2등입니다. 그 2등과 거의 동격이 지난해 친강 외교부장이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대만 문제 가지고 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 이런 것들은 이 외교 참사라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격이 있거든요. 상대방의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뭐 비난을 했다. 그럼 우리 대통령이 비난하면 동태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 나라의 뭐 국장급이 비난을 했다. 네. 그럼 대통령이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냥 얻어맞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최대 참사 그런 게 나오지 않게 노력하는 게 외교관들인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그 주중 대사께서 뭐 갑질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부 인사도 안 만났고 그 와중에 지난해 4월에 불에 타 죽는다라고 하는 중국 외교부장의 말을 들었다. 이 부분을 그 기억하실 말보다 더 뭐 저기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그게 그 전전날의 왕원빈 왕씨네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중 대사를 초치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때가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거고 지금은 서로 무관심 단계예요. 지금 아예 이제 안 그때는 보는 치고받고 관계인데. 싸웠다면 아예 말을 안 해요. 알겠어요. 그럼 좀 전에 그 독일 순방 갑작스럽게 취소한 거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대참사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왜 그러? 근데 그 내용에 비해서는 그 뉴스가 굉장히 금방 사그라들었거든요. 네,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몰랐고 언론에서 그거를 다루기도 어려울 정도로 뭐 국내 문제가 많았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가 세계 경제 순위 세계 4위, 3위 이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나라고. 국빈 방문이라는 점이 또 가장 큽니다. 그랬었죠.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라와 나라가 최대 예우를 갖춰서 상대방을 초청하고 교류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서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확약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국빈 방문을 1년에 2번 정도밖에 안 해요. 웬만한 나라들은. 그 더 이상을 못 해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통틀어서 2번밖에 안 해요? 1년에? 미국 같은 나라는 몇 년에 한 번 하고요. 영국은 딱 2번밖에 안 합니다. 영국은. 그리고 요즘에 선진국일수록 국빈 방문 안 합니다. 그래요? 중진국 이하에서 그 최고 권력자의 권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만 그걸 해요. 그 국빈 방문 잘 안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벌써 8번인가 그 정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 방문도 국빈 방문이었는데 독일의 입장에서는 국빈 방문 평소에 안 하는 거를
이제 한국의 요청으로 아마 국빈 방문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국빈 방문 준비할 때 아무리 못해도 3, 4개월 준비하지 않을까요? 3, 4개월. 그 굉장히 뭐 국가적인 준비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부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사법부, 입법부, 민간 사회단체 다 개입이 됩니다. 그래요? 국빈이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초청. 와. 그 밑에가 공식 방문이거든요. 공식 방문은 정부가 초청하는 거예요. 행정부가. 그 밑에는 실무 방문이거든요. 실무 방문은 외교부가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규모가 작아요. 다 다르구나. 비용의 규모가 달라요. 네.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이 굉장히 커요. 이게 이제 저 국빈이 한번 오면 한 3박 4일 동안 그 동네 자체가 다 교통이 차단이 되거든요. 네. 그걸 안 하려 그래요. 근데 독일에서 그걸 준비를 했잖아요. 3, 4개월 동안. 네. 그리고 국빈 방문하면 경제인들이 그날을 딱 그 디데이로 놓고서 준비를 합니다. 그건 맞더라고요. 각종 계약 예. 이런 걸 하는데 독일 정도, 한국 정도 되는 나라가 국빈 정상회담 하면 엄청난 계약이 또 네. 그 실적이 쌓입니다. 네. 그거 다 수년됐을 겁니다. 맞아요. 수년되는 것 중에 상당수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여튼 큰 외교적인 참사고 신뢰에 대한 문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용이 뚝 떨어지는 떨어졌어. 거죠. 이게 그냥 신용이 떨어지면 떨어지면 되지 이거 아닙니다. 네. 이게 저 예금하고 똑같습니다. 예금 이자랑 똑같습니다. 네. 신용도 추락하면 이자가 높아집니다. 네, 우리 그렇지. 경제인들 경제 활동할 때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5% 이자율이 예. 이번 일 때문에 7%, 8%로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돈이네 또. 결국 돈입니다. 계약할 때 불리해지는 거네요. 아주 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인들이 아주 힘든 상황을 맞게 돼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가면서 꼭 가야 할 거나 그냥 좀 아니 근데 끼어서 좀 갔다 갑자기 오지. 그 취소했잖아. 갑자기. 그러니까요. 나흘 전에. 그 나흘 전에 그 디올백 때 그랬죠.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디올백 때. 국내 뭐 정책 여러 가지 때문에. 요인을 고려했다. 이것이 정부의 뭐 설명인데 그 뒤로 한 번도 해외 순방을 안 갔어요. 안 가고 있어. 이거 매달 순방이 어떨 때 민생이라더니. 두 번씩 가던 네. 대통령이 이젠 해외 순방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배경이 의심스러운 대목이에요. 네. 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저기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해외 순방 갔잖아요. 네. 그때 다 가는 겁니다. 대통령들도 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과거에 갔던 게 안 가도 되는 걸 갔던가, 아니면 지금 가야 될 걸 안 가던가. 둘 중에 하나야. 그렇죠. 지금 이 앞에 사실 국빈 방문 때문에 문제가 된 게 또 있었는데 아까 네덜란드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12월에 방문했었습니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했죠. 네. 그때에 네덜란드 정부에서 대한민국 대사를 초치를 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아 맞다. 지나친 기억나요. 의전 요구. 맞아. 국빈 방문을 하니까 국빈 방문을 하면 이제 국가가 나서서 총동원돼서 이제 환영하는 손님을 건데. 귀빈을 이제 환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 준비를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맞아, 힘들다라고 그랬었네. 네덜란드에서 항의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치라는 말은 약간 좀 사이가 안 좋은 나라끼리 하는 겁니다. 불러들여. 네, 한국은 초치를 하는 거는 일본이나 중국 정도 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한테 초치라는 말을 안 씁니다. 네. 그냥 초청 뭐 이렇게 요청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초치라는 말을 사용한 그 맥락을 사용하는 것은 우방국에서 그런 말을 사용한 것은 외교 참 이것도 외교 대참사라고 볼 수 그것도 있습니다. 대참사였구나. 야, 그 생각은 안 해 갑자기. 네, 나갔다 하면 사고 쳤어요. 뭐 예.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예. 요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예. 또 좀 바빠서. 아 바빴어. 안 바쁜데 자존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아까 자막 올라왔잖아요. 자막 올랐어요. 이거 수년돼서 제가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메시지가 좋았는데 어느 당에서 나오셨다고요? 그 원내 정당 그래도 진보 정당 유일하게 녹색 정당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목표치가 어떻게 됩니까? 녹색정이다. 현상 유지입니다. 현재 6석. 네. 설문조사 제가 보긴 봤는데. 그대로만 해달라 이거요. 목숨만 더 욕심 안 부립니다. 더 욕심 안 부린다. 큰 욕심 아니에요.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말문이 갑자기 막혀서 그런 거니까 이거는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희망을 갖는 건 죄가 아닙니다. 네. 이건 소설가 노신이 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희망은 그거는 욕할 수 없는 건데. 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SF라는 단어가 많이 올라오네요. SF. 자꾸 그렇게 그 공당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옷까지 입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불만이 많으셔가지고. 아유 고마워요. 네.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술 한잔 사드릴게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